자, 312쪽에 회수기간법과 회계적 이익률법 나와있죠. 아니요? 312 아니요? 그 회수기간법, 그 이제 회수기간법, 회계적 이익률법부터가 화폐가치를 할애하지 않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비할인 기법 이렇게 제목을 달아놔요. 이렇게 제목을 달고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방법들은 전부 화폐가치를 할애하지 않고 바로 투자부를 결제하는 비할인 기법들의 일종인데요. 가장 먼저 이제 회수기간법, 자본 회수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를 가지고 투자안을 선택하는 거죠. 여기도 단순 회수기간법이 있고요. 그리고 현가 회수기간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는 현가 회수기간법을 할인 회수기간법이라고 해놨습니다. 똑같습니다. 현가 회수기간법이나 할인 회수기간법. 근데 시험은 현가 회수기간법으로 나오니까 현가 회수기간법을 여러분이 기억을 했어야 된다. 할인이라는 용어보다. 이게 회수기간법도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평균 회계적 이익률을 가지고 투자를 선택하는 회계적 이익률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림셈법이 있어요. 어림셈법도 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수법하고 수익률법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 가지 비율들을 계산해 놓고 그 비율들을 비교해 가면서 투자를 선택하는 비율 분석법이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가 이제 화폐 가치를 할인하지 않고 투자비를 결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할인 기법이니까 할인을 안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투자 금액으로 지출하는 돈, 현금 유출은 현재 시점에서 나가는 돈이다. 그지? 유출은 그지? 투자 금액은 투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출을 하죠. 그럼 현금 유출은 화폐 가치가 뭐고? 유출은 지금 현재 지출하니까 화폐 가치가 현재 가치 아니야. 민법 선생님도 보니까 답답할 만도 해. 그죠? 답답할 만도 해. 근데 본인은 쉬운가 봐. 그러니까 너무 쉬워! 이러는데 뭐 너무 쉬워! 하는데 뭐 나는 어려운데 뭘 너무 쉽기는 뭐 어려워 죽겠는데 뭐. 너무나 쉬워! 뭐 이런데 뭐 쉽기는 뭐 지라 쉬워. 내가 뒤에서 듣고 있어도 잘 모르겠더라고. 어제 들어보니까 그죠? 뭐 열심히 하긴 하던데 나도 모르겠어요. 나는 개론 문제만 풀었어. 그냥 뒤에 듣고 근데 아예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어렵죠. 또 설명하는 사람은 쉽게 설명하려고 하지만 그죠?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그게 쉽나 어디? 쉬운 게 아니지 이제. 이것도 당연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 비용으로 우리가 지출하는 돈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출하니까 이 유출은 언제나 화폐 가치가 현재 가치라. 근데 유입은 투자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들어오는 거잖아. 수입이 항상. 그러니까 유출은 현재 가치지만 유입은 항상 뭐다? 미래 가치. 그럼 이게 시점이 불일치하니까 이제 유입을 현재 가치로 바꾸어서 유입의 현재 가치와 유출의 현재 가치를 비교해서 유입의 현재 가치가 더 클 때 투자를 선택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앞 시간에 정리한 할인임금 수지 분석법이에요. 그게 수령가법, 수익수법, 내부수법이 있잖아. 그죠? 그 세 가지는 화폐 가치를 할인을 하니까 화폐의 시점을 현재 시점으로 일치시켜서 비교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화폐의 시가치를 고려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있는 방법들은 그런 과정이 없어. 그러니까 현재 투자 금액하고 그냥 장래에 예상되는 수익만 단순히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이 투자 금액보다 크면 흑자가 있으니까 투자해버리자. 이렇게 해서 투자비를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과정, 할인하는 과정이 없으니까 여기 있는 방법들은 전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그 할인임금 수준보다는 당연히 뒤처지는 방법들이죠. 그래서 시험에는 뭐 자주 안 나와야 되는데 그지? 여기서도 이제 두 문제 이상을 또 내고 있습니다. 또 어림심법에서 그냥 거의 한 문제에 고정적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비율분석법에서는 한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어떤 해에는 비율분석법에서는 세 문제가 나온 적도 있고 그래요. 아주 비중 있게 다루는 게 비율분석법입니다. 그다음에 어림셈법 이 두 가지 이제 초점을 둬야 되고요. 먼저 제목부터 네 가지를 기억을 해가지고 이 회수기간법, 그다음에 회계적 이율법, 그리고 어림셈법 이런 것들은 화폐의 시행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투자분석 기법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회수기간법은 내가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를 가지고 투자율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단순 회수기간법과 현가 회수기간법이 있죠.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회수기간법이라고 할 때는 단순 회수기간법을 그냥 회수기간법 이렇게 통용한단 말이야. 근데 이 회수기간법이 지금 할인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화폐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서 회수기간을 고려하는 것이 현가 회수기간법이야. 그럼 이 현가 회수기간법은 당연히 화폐 가치를 할인을 하잖아. 그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과정이 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꼭 비교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앞에 현가라는 용어가 붙었죠. 현가 회수기간법이라고 할 때는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근데 현가라는 용어가 빠지고 그냥 회수기간법하고 얘기할 때는 단순 회수기간법을 의미합니다. 그냥 회수기간법 그러면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초점이야. 그럼 앞 시간에 지금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기법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 그지? 수련제 가치법, 수련가법, 수익수수법, 내부수수법은 할인을 하니까 시간 가치를 고려하죠. 그게 현가 회수기간법 가치를 합쳐가지고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게 네 가지가 나왔죠.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게 네 개. 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도 네 가지지. 회수기간법, 회계적율법, 어림전법, 비율보수법,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잖아. 그죠? 근데 현가 회수기간법과 그리고 수련가법, 수익수수법, 내부수수법, 시간 가치를 고려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려하지 않는 것도 네 개, 고려하는 것도 네 가니까 이걸 구분하는 게 자주 시험에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거의 그냥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방법이 시간 가치를 고려하게 되고 어떤 것이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가 반드시 구분을 해놓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회수기간법은 투자이부를 선택할 때 투자자 자신이 설정한 목표 회수기간하고 투자 안에서 예상되는 회수기간을 비교해가지고 이 투자 안의 자본 회수기간, 투자 안의 회수기간이 목표 회수기간보다 짧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목표 회수기간을 4년을 설정했단 말이야. 근데 투자안을 분석해 보니까 투자 안에서 예상되는 회수기간이 2년이면 충분히 자금 회수가 가능하다. 그럼 투자 안의 회수기간이 목표 회수기간보다 더 짧죠. 2년이 4년보다. 나는 4년 만에 자금을 회수한다면 투자하겠다 그래서. 근데 그거보다 더 빠른 시간에 자금 회수가 이루어진다면 기꺼이 투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목표 회수기간보다 투자 안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기간이 더 오래 걸린다. 그럼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반드시 그 회수기간법은 투자 안의 회수기간이 자신이 설정한 목표 회수기간보다 짧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2년이 4년보다 짧잖아. 그지? 뭐가 짧아야 된다고? 투자 안의 회수기간이 목표 회수기간보다 짧을 때 투자를 채택하는 방법. 이게 회수기간법이고요. 회계적 이익률법은 이제 투자 안의 회계 이익률하고 투자자 자신이 설정한 목표 회계이익률을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투자 안의 회계 이익률이 투자자 자신이 설정한 목표 이익률보다 더 커야 합니다. 목표 회계이익률보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나는 연 10% 이익이 발생한다면 투자하겠다. 목표 이익을 10% 책정했는데 투자를 분석해 보니까 이 투자 안에서 예상되는 이익이 15%가 될 것 같다. 그럼 자기가 설정한 목표보다 더 높은 이익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럼 기꺼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목표 이익을 10% 책정했는데 투자를 분석해 봤더니 투자 안에서 예상되는 이익이 6%밖에 안 되면 투자를 할 수가 없겠지. 자신이 세운 목표보다는 더 높은 이익이 예상될 때 투자를 채택하는 거죠. 그지? 그래서 투자 안에 회계이익률, 이 투자 안의 이익률이 목표 이익률보다 더 클 때 투자를 채택하는 방법이 회계적 이익률법이고, 회수기간법은 목표 회수기간보다는 투자 안의 회수기간이 짧아야 됩니다. 2년이 4년보다 짧잖아. 그죠? 이게 하살표가 앞쪽으로 가 있는 게 큰 거고 뒤에 게 짧은 거 아니야. 투자 안의 회수기간이 목표 회수기간보다 짧을 때 투자한다. 자, 여기서도 이제 투자 기준이 두 개가 더 나왔지. 그럼 지금 앞 시간에 우리 투자 선택 기준이 여러 개가 있었지. 순행가는 뭐보다 크면 투자? 0. 수익수수는 1보다 크면. 편익비용률은 1. 수익수수가 1보다 크다나 똑같은 말이잖아. 편익비용률이. 수익수수가 1보다 크면 또는 편익비용률이 1보다 크면 투자한다. 그 다음에 투자가치와 시장가치를 비교해서는 뭐가 더 클 때? 투자가치가 더 크면 투자. 시장가치가 크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중에는 내부 수익률이 더 클 때 투자. 다른 말로 기대 수익률이 요거보다 크면 투자. 투자 선택 기준이 지금 여러 개가 나와 있죠. 투자 기준 저것도 한 문제짜리라고 보시면 돼. 투자를 언제 선택하고
언제 기각해야 되는지 구분을 해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림셈법은 이 지금 회수기한법이나 회계율법은 투자 선택 기준 기억하셔야 되고요. 특히 회수기한법은 단순 회수기한법을 회수기한법이라 하는데 이거는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근데 현가 회수기한법은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이게 아주 중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어림셈법은 어림잡아 시험을 해보고 투자한다. 또는 경험 삼아 시험을 해보고 투자한다. 그래서 경험시험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림잡아 시험을 해본다. 그건 주무구시로 대충 계산해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로 어림시험법은 소규모 투자안 분석에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규모가 아주 적은 소규모 투자안을 분석할 때나 또 할인임금 수집법을 적용하기 전에 예비적 투자 분석 기법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게 어림셈법이에요. 정확도가 없기 때문에 잘 사용은 안 하지만, 그죠? 시험은 거의 한 문제 고정으로 내고 있어요. 자, 어림셈법도 성수법하고 순위법이 있는데, 이제 성수법은 이 성수의 크기를 가지고 투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성수는 몇 배가 되는가, 배수를 성수라고 하는 거야. 배수. 몇 배가 되느냐, 이 배수인데, 투자 금액이 수익의 몇 배 정도가 되느냐, 요 배수 몇 배가 되느냐, 배수를 성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수는 투자 금액을 수익으로 나눈 거죠. 투자 금액이 수익의 몇 배가 되느냐, 요게 이제 성수인데요. 자, 투자 금액이 1억이라 1억인데 수익이 2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그럼 투자 금액은 수익의 몇 배죠? 5배죠. 1억은 2천에 5배 아닙니까? 아이고, 사람 좀 살자. 투자 금액이 1억인데 수익이 연 5천만 원이 예상된다. 그럼 투자 금액은 수익이 몇 배고? 2배죠. 요 2배, 5배. 요게 배수죠. 1억은 2천에 5배, 1억은 5천에 2배. 이게 배수 아니야? 5나 2가, 그지? 이 배수를 뭐라 한다고? 요 배수. 이게 성수라고. 그리고 이 성수의 크기를 가지고 투자를 선택하는 거야. 근데 성수가 작으면요. 성수가 작으면 자본 회수량이 짧아진다는 뜻이고요. 성수가 클수록 자본 회수량은 길어진다. 그 말하고 같아. 그러니까 이 성수가 의미하는 게 곧 자본 회수기간이나 자본 회수기간. 그러니까 성수가 작으면 자본 회수기간이 짧아서 양호하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성수가 2가 나오면 내가 투자한 자본이 1억 아니야 지금. 근데 1년에 5천만 원 수익 예상되면 5천만 원씩 2년만 회수하면 투자한 자본 100% 1억이 다 회수가 됩니다. 자본 회수기간이 2년 걸리는 거고요. 성수가 5가 나오면 1년에 2천만 원씩 5년을 회수해야 1억이 회수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본 회수기간이 5년 걸리는 거지. 근데 내가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짧아야 좋아요? 길어야 좋아요? 짧아야지. 자본 회수가 끝나고 난 뒤부터 들어오는 수익은 전부 내 거죠. 자본 회수 기간까지는 본전을 회수하는 거잖아. 그지? 투자 금액을. 그지? 거기까지는 정상 이윤인 거야. 근데 2년 후부터 들어오는 수익은 전부 초과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본 회수기간이 짧아야만 빨리 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뜻이 되니까 무조건 자본 회수기간은 짧아야 되는 거죠. 이 성수가 작을수록 자본 회수기간은 짧아서 양하다고 보고 성수를 계산해 가지고 이 성수가 작은 것을 양화 투자로 선택하는 방법이 성수법입니다. 그다음에 수익률법은 수익은 당연히 높게 예상될수록 좋은 거죠. 그지? 수익률은 높을수록 양화 투자해야 되는데 이 성수하고 수익률이 분모 문제가 서로 뒤바뀌기 때문에 역수예요. 역수는 이제 한 개가 크면 하나는 적고 뭐 성수가 적으면 수익률은 커지고 성수가 클수록 수익률은 낮아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분모 문제가 서로 바뀌어 있기 때문이죠. 수익률, 투자 금액에서 수익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 이 말이잖아. 그지? 이게 이제 비율이니까 성수는 배율을 뜻하는 말이야. 몇 배냐? 배율을 말하는데 그 수익률은 비율을 뜻하는 거고 몇 퍼센트 수익률이니까 그지? 비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 배율이고 이건 비율인데요. 다르지? 그러니까 수익이 투자 금액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꼭 곱하기 100을 해줘야 몇 퍼센트 하는 게 나오겠죠? 100을 해줘야 그지? 비율이니까. 그러니까 투자금에서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지금 수익률이
성수하고 분모하고 분자가 뒤밖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역수고, 그지? 역수는 성수가 크면 수익률은 낮아지고요. 성수가 작으면 수익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지. 분모 분자가 뒤밖에 있는 거니까 반비례할 수밖에 없는데, 성수가 5가 나왔을 때 수익률을 계산하면 5의 역수는 5분의 1이거든요. 그지? 그럼 5분의 1이면 0.2잖아. 그지? 근데 이걸 비율로 환산하면 곱하기 100을 해야죠. 그럼 몇 프로가 돼? 20%다 이 말이죠. 수익률이. 그지? 그러면 성수가 2가 나왔어. 2가 나오면 2의 역수 2분의 1이거든. 2분의 1은 0.5라. 그럼 이걸 비율로 환산하면 곱하기 100을 하니까 50%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수가 2가 나오면 수익률은 50%로 높게 나타나고 성수가 5로 커지니까 수익률은 20%로 낮아지는 거다. 그지? 성수가 작으니까 성수가 작을수록 수익률은 높게 나타났죠. 수익률은 1년에 20% 나오는 거하고 50% 나오는 거하고 뭐 선택하겠습니까? 20% 나온 게 좋으면 20% 선택하든지 알아서 하세요. 1년에 50% 수익이 나온다면 50%씩 2년만 회수를 하면 내가 투자한 자본을 100% 다 회수하죠. 그럼 자본 회수 기간이 역시 2년 걸리는 건데요. 수익이 20%가 예상되면 20%씩 5년을 회수해야 투자 자본이 100% 회수되는 것 아니야. 그지? 그럼 자본 회수 기간이 5년이니까 자본 회수 기간은 짧아야 좋단 말이야. 무조건. 그지? 그래서 성수는 작을수록 수익률은 높게 나타날수록 자본 회수 기간은 짧다라고 보고 양호한 투자로 투자를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어림셈법인데요. 이 어디 아프노? 이거 왜 이거 갖다 놨어? 좀 써먹어야 되는데. 또 들고 와야 되나? 힘들게. 나도 이번 주에 쉬지를 못했단 말이지. 토요일 날 포항 특강하고 어제 또 이게 특강도 뒤에 모니터 틀어준다고 하루 종일 앉아있었단 말이죠. 좀 힘들어. 입안이 다 흘러가지고 저도. 이거는 그래도 6시 반이니까 끝나대. 랜드 프로는 그 기출문제집이 그죠? 최근에 한 7년치 정도 기출문제만 수록돼 있거든요. 근데 랜드 하나에서 나온 기출문제집은 15년치 기출문제를 실어놨어요. 책이 랜드 프로에서 나온 책보다 한 2배 정도 두껍습니다. 그걸 다 풀어주니까 그냥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철질한 문제를 너무 많이 넣어놔가지고 새끼들 책값 비싸게 받아먹으려고 그지? 책만 두껍게 만들어낸 거야. 랜드 하나에서 이번에. 그래가지고 포항 그 랜드 하나를 쓰거든요. 책을. 그거 갖고 풀어주는데 막 6시 돼서 끝나야 되는데 반 정도를 끝내야 2번에 끝내니까 다음에 또 한 번 더 끝낼 거 아니지? 3분의 1도 안 끝나니까 6시에 가도 있잖아요. 8시에 끝냈는데도 분량을 다 못 채웠어요. 8시에 진짜 정각 8시에 끝냈습니다. 토요일 날. 진짜 힘들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아요. 랜드 프로는 그래도 7년치 기출문제가 실려서 가지고 최근 7년치 기출문제를 풀면 최근 7년치에는 앞에 회차분까지 나왔던 게 거의 반영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7년까지만 해결하면 5년치만 해결해도 됩니다. 최근 5년치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언제 건지 모르죠. 직전 연도도 반영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32회제, 32회인데 직전 연도가 31회죠. 31회 문제도 반영이 됩니다. 물론. 근데 반영되는 게 직전 연도는 10% 정도밖에 안 돼요. 제일 많이 반영된 게 직전 연도를 제외한 그 전 3년치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이 31회제, 그럼 30, 29, 28. 3년치 기출 문제는 씹어 먹어야 돼요. 알았죠? 28, 29, 30회. 3년치 기출 문제만 제대로 해결하죠. 10회 뜯을 일 거의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뭐 몇 회 이렇게 다 명시가 됐잖아요. 기출 문제가 그죠? 그 최근 기출 문제 중에 작년 걸 뺀 3년치 있잖아요. 그죠? 그 최근 3년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거의 반 이상이 나와요. 알았죠? 그러니까 최근 3년치인데 작년 걸 뺀 3년치라고 그랬다. 28, 29, 30회. 그 3년치 해결하면은 그러니까 28회, 29회, 30회 돼 있는 건 그냥 외워서 될 게 아니고 해결을 해야 돼. 그 해결이 안 되면 해결하도록 어떻게 물어서 해결하든 어떻게든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걸 또 변형된 형태로 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 5년치 정도만 해결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 건데, 그죠? 여러분도 이제 4월 달에 계속 또 1차 기출문제 풀지. 5월 달에는 또 2차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2차는 아직 날짜가 확정이 안 돼서 공지를 안 하는 거고, 이제 교수님들하고 날짜가 확정되면 또 제가 게시판에 공지하겠지만, 그죠? 2차도 하긴 해야 되는데 참 힘들다. 지금 원래 다른 학원은 3월부터 바로 들어가서 3월부터 그냥 시험 때까지, 그지? 매주 특강이야, 매주.
매주.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해요. 여러분도 쉬어야 되니까 기출문제 특강이 끝나고 나면 중간에 좀 쉽니다. 6월, 7월 달에 좀 쉬었다가죠. 9, 10월에는 시험 직전에 매일 하는 특강이죠. 그때는 무조건 하루에 한 과목 다 끝내는 거예요. 하루에 한 과목.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6과목이니까 6주는 필요하겠죠. 주말 6주. 그때 한번 해야 되고 9월 마지막 주에서 10월까지는 거의 매주 그냥 특강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민계공은 한 번 정도씩 더 했으면 싶은데 그죠? 이건 너무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왜? 돈이 들어가잖아 돈이. 그죠? 근데 돈을 써서 실력이 향상되면 다행인데 듣고 나도 똑같아. 그러면 이게 그럼 욕만 먹는 거야 하고 나서. 그죠? 안 그런다 그죠? 어제 좀 들어보니까 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잖아요. 특강을 들으니까. 됐어요 도움이. 그러면 돈 내고도 들어야죠. 그죠? 들으면 당연히 덕이 되겠죠. 들으면 덕이 되고 또 시험의 초점들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내는지를 알 거 아니야. 그지? 자, 지금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묻거든요. 자, 11월부터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오잖아요. 3월부터 공부한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3월부터 공부하시는 분은 기초부터 천천히 나가야 되니까 동영상 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동영상 듣고요. 기본서 읽어야 됩니다. 근데 11월부터 된 사람은 지금 이론이 세 번째 반복되고 있어. 그죠? 어느 정도 이론도 소화를 시켰죠. 근데도 점수가 안 나온다. 문제 적응이 없다는 거고 어디가 초점자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런 분들이 가장 단시간에 점수를 끌어오는 방법은 뭐냐? 시킨 대로 해봐라. 기출문제 다 갖고 있지? 오늘 단원별 기출문제를 한 단원을 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법 총칙에서 그죠? 총칙도 법률행위 그 다음에 또 대리, 모효와 취소, 부관 이렇게 다 나누지 않습니까? 그럼 먼저 이제 오늘 대리에 대해서 단원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기출문제가. 그럼 대리에 관한 기출문제를 쫙 풀어요. 그럼 대리권에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표현들이 협의의 문건들에서 매년 한 문제가 나오는구나, 복들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구나, 대리권에서도 그죠? 대리권 수행, 수권행위라든가, 대리권 소멸이라든가, 뭐 현명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딱 노출이 돼요. 기출문제를 쫙 풀어보면 이 대리에서는 여러한 데서 문제를 내고 있다는 게 눈으로 확 드러난단 말이야. 그럼 그걸 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정리한 게 있죠. 서브 노트라든가 기본서에 필기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리권을 보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단시간에 점수를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역으로 이제 공부를 거꾸로 가는 거다. 문제를 먼저 예측을 하는 거야. 우리 시험에 나올 문제를 예측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공부학과를 선택하는 거죠. 이게 최단 시간에 점수를 끌어올리는 방법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이제 한 서너 달 이상 하셔가지고 이론을 한 두 번째 정도, 두 번, 세 번째 반복해서 듣는 분들은 그죠? 그렇게 해봐. 기출문제 다 받았으니까. 단원별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요. 그리고 그 단원에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내고 있는지 답을 요구하는 포인트를 보라 이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 부분을 학습하는 거야. 알았죠?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냥 이제 5월 달부터는 요약집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요약집을 놓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봐요. 5월 달부터 한 단어를 꼭 풀고 거기에 관계되는 요약을 쫙 해결하는 거죠. 그죠?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7월부터 예상 문제를 푼다. 가장 쉽게 점수를 끌어올 수 있는 길입니다. 한번 해봐라. 2차 과목도. 뭐 공부하면 안 된다 이러지 마. 오늘 국토교육에서 앞분을 봤잖아. 그죠? 앞분에 국토교육에서 뭐 오늘 개발행위 허가를 받다. 그럼 개발행위 허가에서 문제 나오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5가지 행위를 허가를 받아라. 그리고 허가를 뭐 있잖아. 건축물 건축하고 공약물 설치하고 그리고 토지 분할, 토석 채취, 토지 행위행위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럼 허가 행위가 5가지가 있죠. 근데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도 있죠. 예외적인 경우도 있죠. 그럼 개발행위 허가 딱 보면 그 부분에서 문제가 쫙 나와 있다고. 문제 나오는 포인트가 있단 말이야. 그걸 먼저 보는 거야. 어디에 문제를 내고 있는가를.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는 세부 포인트를 외워야죠, 이제. 그죠? 개발행위 허가 자체를 외우고. 그리고 예외적인 사항을 외워야 되죠. 토지 분할, 최소 분할 면적이 몇 제곱미터인지 외워야 되겠죠, 예를 들면. 그죠? 이런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해가는 거지. 그게 최단 시간에 군더더기를 걸려내고 60점을 받을 수 있는 최단 시간에 60점을 받는 방법이죠. 그죠? 100점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책에는 모든 내용을 알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70점만 받으면 떡을 치고 학교 가잖아요. 그죠? 70점만 받으면. 그러면 30%는 몰라도 되는 거거든. 안 그렇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험 포인트만 알고 그 부분 중심으로 학습해도 60점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알았지? 내가 알려주는 방법들을 한번 해봐요. 자꾸 답답하고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어째? 잘하면 되지. 잘하면 되지. 뭐 묻기는 뭘 자꾸 물어. 그냥 잘하면 되지.
잘하는 게 그거다 이 말이야. 한번 해봐 따라서. 자꾸 묻지 말고. 그리고 또 옆에 점수 잘 나온 사람들 다 저 게시판에 이름을 왜 공개해 놓습니까? 그분들은 그래도 우리 학원에서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들 아니에요. 요 주변에 다 퍼진 데 있어요. 그죠? 저 뒤에 계시는 분들 물론 있지만 그죠? 대부분 보면 앞쪽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좀 높아요. 그러니까 얼굴 보고 가서 찾아서 물어요. 물어야지. 강사보다 더 나은 스승이 옆에 있는 동료입니다. 왜냐니까 강사는 늘 타성의 저자고 자기 하는 방법대로 수업을 하는데, 그지? 수험생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든 이걸 머릿속에 저장을 시켜야 되는지, 그지? 그러니까 저장시키는 방법을 효율적으로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죠? 아주 쉽게 습득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모방해서 배워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스승이 옆에 있는 공부 잘하는 동료입니다. 찾아가서 좀 묻고 해. 지금 되면 군데군데 앉아서 스터디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지? 뭐, 용가리 통뼈라고 15점 나온 사람 지멋대로 공부하고 있고, 뭐. 85점 받는 사람한테 찾아가요. 가서 물으라고.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도 보고, 너는 어떻게 공부하는지 한번 보고, 그죠? 또 그 사람이 만든 자료가 좋은 게 있으면, 야, 복사 좀 해줘 해갖고, 복사도 해서 그 사람 것도 한번 보고, 모방을 해볼 필요도 있어요, 공부가.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절대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보다 점수가 잘 나오고 잘하는 사람은요, 내보다 나은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걸 배워라 이 말이야. 오케이? 알아서 하세요. 뭐 하다 말았나? 자, 이제 성수. 성수가 4개가 있어요. 성수는 전부 그죠? 투자 금액이, 자, 투자 금액이 수익의 몇 배가 되는가 이 말이죠. 그럼 분자에는 투자 금액이, 분모에는 수익이 다 들어갑니다. 자, 투자 금액이 가능 총소득이나 유효 총소득, 이 투자 금액이 총소득의 몇 배가 되느냐, 그걸 총소득 성수, 총하고 같은 말이 뭐죠? 조소득, 총소득 같은 말이죠. 조소득 성수 또는 총소득 성수라고요. 투자 금액이 순영업 소득의 몇 배가 되느냐, 순소득 성수, 순영업 소득을 줄여서 순소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투자 금액은 순영업 소득의 몇 배냐 이 말이야. 그다음에 투자 금액이 세전현금 수지의 몇 배가 되느냐, 그게 세전현금 수지 성수, 줄여서 세전성수라고도 합니다. 또 투자 금액은 세후현금 수지의 몇 배가 되느냐, 세후현금 수지 성수, 또는 줄여서 세후성수를 하는데, 이렇게 성수는 4개예요. 근데 성수는 모두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노? 투자 금액이. 분모에는 수익이 들어가죠. 근데 분모에 들어가는 수익은, 그지? 전부 이 성수 앞에 있는 수익을 그대로 분모에 갖다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요 수익의 몇 배가 되느냐 이 말이니까, 이 분모 앞에 있는 수익이 분모로 다 가는 거야. 이 성수 앞에 있는 수익이. 그럼 총소득 성수는 투자 금액이 총소득의 몇 배인가 이 말이니까, 총소득이 당연히 분모에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순소득 성수는 투자 금액이 순영업 소득의 몇 배냐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이 분모에 가면 돼. 그 다음에 세전임금 수지 성수는 투자 금액이 요 세전임금 수지 몇 배인가 이 말이니까, 세전임금 수지가 분모에 가면 되겠죠. 그럼 세후임금 수지 성수는 세후임금 수지가 분모에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모에 들어가는 수익은 전부 이 성수 앞에 있는 수익을 그대로 분모에 갖다 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분자에는 투자 금액이 들어가야 되죠. 자, 여기가 초점인데, 투자 금액은 두 종류가 있어. 우리가 항상 부동산에 투자할 때 총 투자 금액, 총 투자액은 지분하고 부채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지렛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부채를 활용해야 되고요. 또 부채가 없이 지분만으로 쓰자면 지렛 효과가 없는 데다가, 또 지분 없이 부채로만 활용해버리면 부의 지렛 효과가 나타나니까 지분과 부채를 적절히 섞어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금은 항상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자, 여기 수익이 지금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 세전 세금 없이 5종류의 수익이 있죠. 근데 이 수익 중에 위에 3개 수익하고 밑에 있는 2개 수익은 의미가 다르네. 자, 세전이나 세후행금 수지는 부채 서비스액을 위에서 차감을 했죠. 그럼 요 2개 수익은 부채에 대한 대가를 여기서 갚았기 때문에요. 부채에 대한 대가를 상환했으면 요거는 지분 투자액에서 나온 수익이 되는 거예요. 세전이나 세후행금 수지는 부채를 갚았으니까. 그러니까 요 2개 수익은 지분 투자액에서 발생한 수익입니다. 지분 투자액에 대한 대가다 이 말이야. 세전이나 세후행금 수지는. 근데 위에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 소득은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하기 전이잖아, 그지? 아직 부채에 대한 대가를 안 갚았죠. 그럼 요 3가지 수익에는 지분에서 나온 수익뿐만 아니고 부채에서 나온 수익이 합쳐져 있다는 거죠.
그 지분, 부채 두 가지를 합친데 나온 수익이니까 요 세 가지는 총 투자 금액에서 발생한 대가다 이 말이야.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 잘 들어요. 이 성수를 계산할 때 분모에 있는 수익이 자, 총소득이라든가 순영업소득까지는 총투자액에서 발생한 수익이죠. 고로 총투자 금액이 이런 수익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낸단 말이야. 그래서 당연히 분자에는 총투자 금액이 분자에 가게 되는 거야. 그런데 세전현금 수지성수나 세후현금 수지성수처럼 분모에 세전이나 세후현금 수지가 들어가면 요 세전이나 세후현금 수지는 지분 투자한 돈에서 발생한 수익 아닙니까? 고로 지분 투자 금액이 이런 수익의 몇 배가 되는가를 의미한단 말이야. 그래서 분자에 당연히 지분 투자 금액이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 개념을 모르면은 이 어림시험은 해결이 도저히 안 되는 거고요. 자, 이것만 알면은 참 쉬운데 봐라. 부채 수익을 차감한 후에 나온 수익은 부채에 대한 대가를 갚았으니까 요 두 개는 지분 투자액에서 발생한 수익이고, 부채 수익을 차감하기 전에 나온 수익 세 가지는 부채를 아직 안 갚았으니까 지분에서 나온 수익과 부채에서 나온 수익을 합친 총투자금에서 발생한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익 자체가 총소득이나 순영업소득은 총수익에서 생긴 수익이므로 당연히 총소득이나 순영업소득이 나오면 투자금액도 총투자액이 결합이 딱 돼야 돼요. 근데 세전이나 세후금수는 지분 투자액에서 발생한 수익이니까 투자금액이 여기에 절대 총수익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지분 투자금액하고 결합이 돼야 옳은 주문이 되는 거지. 3월달 모의고사 때 저번에 제가 냈거든 이걸요. 근데 이 개념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이 공식을 위해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봐. 총소득 성수는 지분 투자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지금 총소득이 나왔는데 지분투자액이 나왔잖아요. 근데 총소득은 지분투자액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 그럼 무조건 틀려 있는 거지 그냥. 투자금액하고 수익이 매치가 돼야 옳은 질문이거든. 이거 세전현금 수지 성수는 총투자 금액을 세전현금 수지로 나눈 비율이다. 총투자액이 들어가서 됩니까? 세전이나 세후금 수지가 나오면 무조건 지분투자 금액하고 결합이 돼야죠. 공식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소득 성수는 지분투자액이 순영업소득의 몇 배인가를 나타낸다. 지분투자액이 들어가서는 안 되지. 왜? 순영업소득은 지분투자액에서 나온 수익이 아니잖아 지금. 총투자액에서 나온 수익이죠. 그리고 총투자금하고 결합이 돼야 되겠죠. 그죠? 무슨 의미인지를 알겠어요. 공식을 묵치로 외우는 게 아니고 요 개념을 알면 돼. 세전하고 세후현금 수지 두 개는 무슨 투자금에서 나온 수익이라고? 지분투자액. 그러니까 무조건 지분투자 금액이 매치가 돼야 돼. 총투자액이 들어가면 무조건 안 돼. 그 다음에 순영소득이나 총소득은 총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총투자 금액이 딱 결합돼야지 지분투자 금액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개념을 알면 이건 공식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성수는 전부 자본회수기간을 뜻한다고 그랬죠. 성수 자체가. 근데 이 성수를 대표하는 게 순소득 성수니까 순소득 성수를 자본회수 기간하고 통용합니다. 그냥 순소득 성수를 자본회수기간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성수는 전부 작아야 좋죠. 자본회수기간은 짧을수록 좋은 거니까. 어떤 성수 간에 성수가 적게 나타날수록 자본회수기간은 짧아서 양호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성수를 비교하면서 성수가 작을수록 양호한 수단을 채택하는 방법이 성수법이고, 어림셈법 중에서 이제 수익률법은 성수하고 전부 역수거든 수익률이. 수익이 투자금액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느냐 요 비율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성수하고 분모자를 뒤바꿔주면 수익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은 이제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그죠? 어떤 성수와 역수가 되느냐. 역수를 알면 공식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 분모자를 뒤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그지? 자, 이 총소득 성수의 역수는 총자산 회전율입니다. 총자산 회전율. 그리고 순소득 성수하고 역수는 종합 자본 환원율. 요거는 동의어도 상당히 많아요. 종합 자본 환원율. 그냥 종합 자본율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종합 환원율이라고도 합니다. 종합 환원율, 종합 자본율 또는 종합 자본 환원율, 또 환원이율. 환원이율 하는 거 배웠지?
수익 방식에서 수익 갈구할 때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누죠. 그때 환원율이 바로 이 종합자본 환원율입니다. 에? 환원율하고 같은 겁니다. 종합자본 환원율이. 또 총투자 수익률. 동요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전임금 수지성수하고 역수가 지분 배당률. 세후임금 수지성수하고 역수는 세후 수익률. 이렇게 그 성수가 4개지죠. 4가지인데 수익률은 3개가 있습니다. 종합자본 환원율, 지분배당률, 세후수익률. 요 3가지가 이제 성수법에서 사용되는 수익률이고요. 이 총자산 예전율은 성수법에서 사용되는 수익률은 아닙니다. 성수법에서 사용되는 수익률은 아니고 비율분석법에서 사용되는 비율이에요. 비율분석에서 사용되는 비율이지 어림시험법에서 사용되는 수익률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지만 이제 역수를 알아야 되니까 그냥 한꺼번에 기억하는 게 좋아요. 이 총소득 성수 또는 조소득 성수의 역수니까 조소득 성수하고 분모문제를 바꾸면 되겠죠. 그럼 총투자 금액에서 총소득, 즉 조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죠. 그죠? 근데 투자 금액하고 같은 말이 뭐지? 부동산 가격이죠. 부동산이 3억짜리면 투자 금액도 3억이 되는 거 아니야. 3억을 줘야 부동산 사는 거니까.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면 총투자액도 10억이 되는 거죠. 항상 총투자하고 부동산 가치는 같은 말이에요. 알았지? 이 부동산 가치 총투자액에서 조소득이 차는 비율이 총자산 회전율이고요. 그리고 종합자본 환원율은 총투자액에서 뭐가 차지하는 비율? 순영업소득. 그 요놈하고 역수니까 부모문자를 바꾸면 되잖아. 그지? 그리고 지분배당률은 이제 지분투자액이 나와야 되겠죠. 지분투자액에서 세전 현금 수지가 차지하는 비율이고 세후 수익률도 마찬가지로 지분 투자 금액에서 세후 현금 수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이 역수를 알면은 그죠? 순소득 성수 역수가 종합 환원율이고 세전 성수 역수는 지분 배당률, 세후 수익률의 역수가 세후 수익률이다. 그러면 분모 문제만 뒤바꿔 주면 되니까 공식을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지? 이 공식 외우는 게 아니고 잘 들어라. 성수는 투자 금액이 분자에 분모에 수익이 들어가야 되죠. 투자 금액이 수익을 몇 배인가 나타내니까. 근데 분모에 들어가는 수익은 성수 앞에 있는 수익을 그대로 갖다 주면 된다 그랬잖아. 그지? 성수 앞에 있는 수익을 분모에 갖다 넣으면 돼. 그럼 분자에는 투자 금액이 들어가. 근데 투자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 분모에 있는 수익 자체가 지분 투자액에서 발생한 수익이면 지분 투자액이 분자에 위치하겠지. 총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이면 총 투자 금액이 분자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 개념을 알아라 말이야. 요거. 이게 중요하다고. 이것만 알면은 이 공식 저절로 만들어지잖아. 그지? 분모에는 성수 앞에 있는 수익 갖다 놓으면 되고 분자에는 요 수익 자체가 총투자에서 나온 거다. 요 두 개는. 그럼 총투자액 들어가. 요 밑에 들어오면 지분투자에서 나온 거니까 지분투자액 들어가고. 그럼 공식 뭐 다 만들어졌잖아 이거. 그리고 이제 수익률도 마찬가지.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요 놈의 역수가 이거다. 이걸 알아야 돼. 역수. 역수를 알면 공식을 저절로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지? 억지로 외울 게 아니고. 근데 성수가 적으면 수익률은 당연히 높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이든 종합 환원율이든 또 지분 배당률이든 세후 수익률이든 이건 전부 클수록 좋아요. 그지? 총자산 회전율이 높다는 게 투자 금액은 적은 데 비해 총 수익을 크게 확보하고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 자산 회전율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자산 회전율가 높아서 양호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종합자본 환원율이 크다는 말은 투자 금액은 적은 데 비해 순수익이 크게 확보됐다 이 말 아니겠어요? 수익이 크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이 수익률은 전부 클수록 양화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림셈법은 여러 가지의 성수와 수익률을 계산해 놓고 이 성수와 수익률을 비교해 가면서 투자안을 쓴다는 게 어림셈법인데요. 성수는 작을수록 수익률이 클수록 자본 희생량이 짧다라고 보고 양화 투자로 수단을 채택한 방법이 바로 어림셈법이에요. 그다음에 어림셈법은 주로 한 7, 80%는 계산 문제로 나와요. 7, 80%. 그러니까 5년 중에 4번 정도는 그냥 계산 문제로 나오는데요. 어림시험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는 버려야 됩니다. 왜? 한 문제짜리가 아니고 5개를 푸는 거야. 박스에 사례를 딱 주거든요. 박스에 사례를 주고 1. 순소득 성수는 얼마다. 2. 세전임금 수지 성수는 얼마다. 3. 뭐 종합자본 환원율은 몇 프로이다. 이렇게 하고 5개 비율을 한꺼번에 내는 거야. 그럼 일일이 다 계산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결국 한 문제짜리가 아니고 5문제짜리를 계산하는 거야. 그럼 이거 뭐 언제 풀고 있습니까? 그냥 갖다 버려야지. 그지? 찍어서 맞추는 게 제일 좋죠. 풀고 틀리는 것보다요. 그제? 어린셰프에서 나오는 거는 전부 찍어야 됩니다. 실제. 근데 올해는 계산 문제보다는 제가 볼 때는 서술형 문제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높은데요. 서술 문제 나오면 당연히 역수를 모르면 안 됩니다. 역수를 알아야 되고 특히 그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총소득 성수는 총투자 금액이 총소득의 몇 배인가를 나타낸다. 총소득하고 총투자가 지금 수익하고 투자금액이 매치가 됐죠. 그럼 옳은 지문이지. 근데 조소득 성수, 총소득 성수란 지분 투자액이 총소득의 몇 배인가를 의미한다. 틀렸지. 총투자, 총소득이 나오면 이 지분 투자액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순영소득이나 총소득이 나오면 무조건 총투자 금액하고 결합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세전이나 세구의 현금수지가 나오면 무조건 지분 투자 금액하고 매치가 돼야 됩니다. 알았죠?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그지? 투자 이 수익이 총소득하고 순영소득이면 투자 금액이 총투자액이 나와야 돼. 그리고 세전이나 세금수지가 나오면 무조건 지분 투자 금액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알겠지? 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어린 시험은 한 개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율 분석법인데 이 비율 분석법은 여러 개의 비율을 계산해 두고 그 비율들을 비교해 가면서 투자를 쓴다는 건데 비율 분석에서 사용되는 비율은 한 개도 버릴 게 있고요. 다 중요한 비율들입니다. 모든 비율을 전부 숙지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첫 번째 비율이 대부 비율, 대부 비율 다른 말로 융자 비율이라고도 하고요. 차입 비율 또는 저당 비율이라고도 하고요. 담보 인정 비율. 이 동의어인데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전부 다. 제가 적어 드리는 거는. 근데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잖아요. 근데 대출을 받으려면 부동산을 담보로 적용하죠. 담보로 적용되는 부동산 가격에서 금융기관이 얼마나 융자를 해주냐 이 말이야. 부동산 가치에서 융자액, 부채, 융자 금액이 바로 부채 아닙니까? 그지? 부동산 가치에서 부채, 즉 융자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걸 대부 비율. 자, 1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정했더니 금융기관이 6천만 원을 대출을 해줬어. 그럼 60% 대출을 받은 거죠. 이게 대부 비율, 대출 비율 또는 융자 비율. 1억에 60%를 차입했어. 또 1억 중 60%만큼을 저당 잡혔어. 1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정하고 60%만큼 저당까지 설정됐겠죠. 저당 잡힌 비율이 60%다 말이야. 그리고 1억짜리 부동산 중에 60%만큼 담보가 인정됐으니까 대출 금액이 1억에 60%인 6천만 원으로 책정이 된 거죠. 그래서 담보로 인정 비율이 60%다. 그래서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도 합니다. 또 영어로는 이걸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이 차지하는 비율, 융자액이 loan to value,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 loan to value, LTV라는데 뭐 지금 LTV에서 내석하면서 얼마나 많이 들어봤습니까? 대부 비율, 융자 비율을 LTV, 담보 인정 비율을 하는데요. 바로 담보 부동산 가치에서 융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근데 금융기관이 1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뭐 1억 한 3천만 원 빌려주면 대부율이 130%가 되겠지 뭐죠? 그런 금융기관 없어요. 보통 대부율은 7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일정 한도를 정해놓고 그죠? 지금은 이제 대부율을 너무 그 LTV를 강화해 가지고 일반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50에서 60% 정도 나오고요. 주택이 두 채 갖고 있는 사람은 대부율 0% 아예 안 해줍니다. 대출을 너무 많이 규제를 해놨죠. 투기 억제 목적으로 그죠? 근데 이 대부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100%를 초과할 수 있다 그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대출 시점에서는 대부분은 10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출 후에 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가치가 순간적으로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시장 상황이 급변을 해가지고. 그 뭐 IMF 같은 시장 상황이 오면 1억 같은 집값이 뭐 3천, 4천으로 뚝 떨어지기도 하죠. 그럼 그 시점에서 대부를 구해보면 4천만 원까지 주택값이 떨어졌을 때 4천만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6천만 원을 은행에서 융자해준 셈이거든. 그럼 대부율은 150%나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그럼 대부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도 당연히 생깁니다. 그래서 대부율은 100%를 초과할 수 있다 그래야 돼. 그 다음에 대출을 60% 받았다. 대출을 60% 받았으면 자기 돈은 몇 프로 쓴 거라? 40% 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60%다. 60%면 지분 비율, 자기 자본 비율은 40%가 된다는 거죠. 그럼 대부 비율하고 자기 자본 비율, 지분 비율을 합치면 1이 돼야 되겠지, 그지? 대부 비율과 지분 비율의 합은 1입니다. 그럼 1에서 대부 비율을 빼면 지분 비율이 계산되는 거죠. 또 1에서 지분 비율을 빼면 대부 비율이 계산되겠죠. 대부 비율하고 지분 비율을 합치면 1이니까, 그지? 상환 비율하고 장원 비율을 합치면 얼마다?
상한을 20% 했으면 잔금은 80% 남겠지. 두 개 합치면 1 되겠지. 그럼 대출 60% 받았으면 자기 돈 40% 썼으니까 합치면 1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이 대부비율이 부채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건데 이 부채 비율 자체가 실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부채 비율.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 지분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고요. 이 지분이 바로 지분 비율이야. 지분 비율이고 부채는 대부 비율입니다. 대부 비율. 그럼 대출을 60% 받았어. 그럼 자기 돈은 40% 투자한 거지. 그럼 부채 비율은 몇 프로나? 60 나누기 40이니까 1.5니까 150%가 되겠죠. 대부 비율이 60%일 때는 부채 비율이 150% 나와요. 자, 대부 비율을 가지고 부채 비율을 계산할 때는 대부 비율 밑에 지분 비율을 딱 적어라. 두 개 합치면 100%니까 지분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알겠죠? 지분 비율을 적고 나눠버리면 돼. 그럼 그게 부채 비율이야. 대부 비율이 20%다. 그러면 대부 비율이 20%면 지분 비율은 80이 되겠죠. 그럼 부채 비율은 대부 비율을 지분 비율로 나눈 거니까 4분의 1이니까 25%가 된다는 뜻이죠. 자, 대부 비율이 20%가 나오면 부채 비율은 25%가 나와요. 대부 비율이 50%예요. 50%. 그럼 지분도 50% 투자한다는 뜻이니까, 그지? 부채 비율은 1이 나왔지? 100%가 된다는 뜻이다, 그지? 대부 비율이 50%일 때는 부채 비율이 100%가 됩니다. 대부 비율이 100%예요. 100%. 그럼 지분 비율은 0이 되는 거지. 그로 부채 비율은 무한대가 나오는 겁니다. 무한대가. 자, 대부 비율이 50%일 때는 부채 비율이 100%가 되고 대부 비율이 100%일 때는 부채 비율이 무한대가 된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대부 비율을 가지고 부채 비율을 계산하는 요랑 부채 비율 자체가 중요해요. 지분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고 대부 비율을 가지고 어떻게 부채 비율을 구하는지 요령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비율 부채에서 하는 비율 중에 두 번째 비율이 이제 부채 감당률. 차입자의 부채 감당 능력을 나타내는 비율인데 요 공식 아주 중요합니다.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느냐. 부채 서비스액이 다른 말로 뭐고? 원리금. 그러니까 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 순영업소득이 원리금의 몇 배가 되느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연간 순영업소득 부채 서비스액을 비교해보자. 원리금이 한 1,000만 원 정도라. 상한할 원리금이. 근데 순영업소득이 1,500만 원이 예상되면 부채 감당률은 1.5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지? 근데 연간 상한할 원리금이 역시 1,000만 원인데 예상되는 수익이 순영업소득이 8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부채 감당률은 0.8배죠. 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면은 큰지 적은지를 비교하셔야 된단 말이야.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순영업 소득으로 원금 이자를 지급하고도 충분히 잔액이 남죠. 남는 돈이 생겼죠. 500만 원. 그럼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없겠죠. 그래서 부채 감당 능력이 크다 이 말이다. 그래서 좋은 거죠. 부채를 감당하고도 남는 돈이 생기니까 이거는 부채 감당률은 무조건 1보다 커야 되겠죠. 만약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 1보다 작으면 순영업 소득으로 원리금을 지급하기도 부족하다 이 말이죠. 순영업 소득을 갖고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도 없어. 그럼 명백히 재물을 불이행하니까 무조건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되고 최소한 이게 1.4배 이상이 나와야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대출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차입자에게 대출해 줄 때 차입자의 부채 감당 능력을 평가하는 비율이에요.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비율.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면은 순영업소득으로 원리금을 지급하고도 충분하지만 1보다 작으면 순영업소득으로 원금가액을 지급하기도 부족하다는 뜻이다. 그로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서 좋지 않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되고요. 꼭 기억을 해야 될 비율이에요. 제일 중요한 비율입니다. 세 번째,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나타내는 비율. 채무 불이행률. 채무를 불이행할 확률 이런 뜻이라. 그러니까 실제 이제 차입자가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채무를 불이행할 것 같다 이런 뜻이다.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나타내는 비율인데 이건 또 분모가 중요해. 분모가 유효총소득, 유효조소득입니다. 유효조소득에서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유효 총소득이 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얼마나 감당하느냐 이 비율을 채무 불이행률 하는데요. 연간 예상되는 유효 총소득이 1억 정도가 된단 말이야. 근데 경비가 한
연간 6천만 원 경비가 지출될 것 같고 상환할 원리금이 4천만 원 정도가 된다면 채무불이행률이 1이 나와요. 1. 100% 나왔죠. 채무불이행률이. 이 채무불이행률이 1이 나오면 1년에 1억 벌어서 경비 지출하고 원리금 지급하면 남는 게 한 푼도 없을걸. 근데 모자란 것도 또 하나도 없을걸. 그지? 그러니까 남는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으니까 손익분기점이죠. 바로 채무불이행률이 손익분기점을 측정하는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률을 손익분기점이라고도 하고요. 손익분기율이라고도 합니다. 이 손익분기점의 측정지표 유효총소득이 돼. 여기를 순영업 소득하면 큰일 나요.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수입액을 얼마나 감당하느냐. 이 비율을 채무불이행률이라고. 이건 당연히 영액일수록 적을수록 좋겠죠.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은 없을수록 가장 좋으니까 채무불이행률은 0에 가까워서 낮을수록 양호한 비율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율이 이제 총자산 회전율. 요건 좀 전에 나왔죠. 총자산 회전율. 총투자액인 부동산 가치에서 조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고 요놈하고 역수가 뭐라 그랬죠? 조소득 성수. 총소득 성수하고 역수가 총자산 회전율이야. 그지? 이 조소득 성수의 역수. 부동산 가격에서 초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로 역시 클수록 자산 회전율가 높아서 양호하겠죠. 그 다섯 번째 영업 경비 비율. 총수익에서 총소득 중 영업 경비가 얼마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 비율입니다. 수익 클수록 좋겠죠. 경비 지수는 적을수록 좋고 그지? 당연히 영업 경비 비율은 낮게 나타날수록 양호하죠. 이 비율이 낮으면 총수익을 크게 확보했는데 경비는 적게 지출했다는 뜻이겠죠. 자금을 아주 야물게 관리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영업경비 비율이 낮다 그 말은 부동산을 매우 야물게 돈 관리를 했다. 이 재무관리 상태가 아주 양호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영업경비 비율은 바로 부동산의 관리 상태를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이 비율이 낮게 나타날수록 아주 양호하다는 뜻이죠. 경비 지수를 억제한 거니까.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율들을 비교해가면서 이 비율들의 크기를 가지고 비율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투자 여부를 선택하는 게 비율 분석법인데요. 교재에 없는 비율을 한 개 꼭 알아야 됩니다. 총부채 상환 비율, 다른 말로 소득 대비 부채 비율 또는 영어로는 DTI라고 합니다. DTI 똑같은 말인데요. 요 총부채 상환 비율 DTI는 차입자의 연소득에서 연간 상환할 원리금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연소득에서 연간 얼마나 원리금을 상환하느냐 요 비율을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고요. 요 비율이 높을수록 상환할 원리금이 많아진다는 뜻이죠. 그죠? 이 DTI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연소득 중 상환할 원리금이 커진다는 거죠. 원리금이 많다는 말은 뭔 말이지? 융자를 많이 해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차입자에서는 DTI 비율을 높여줄수록 좋은 거죠. 융자액이 많아지니까, 그지? 융자액이 봐라. 요거는 이제 원리금인데 이 원리금을 가지고 융자액을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 우리 저당 상수라는 게 있었지. 저당 상수는 내가 융자받은 금액에서 매기간 상환할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 아닙니까? 그지? 그래가지고 요 분자에 있는 원리금을 구할 때는 두 개 곱했죠. 융자액의 저당수를 곱했지. 근데 요 공식에서 그지? 원리금을 구하는 게 아니고 분모를 구하라. 분모. 융자액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 두 개의 위치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원리금을 알고 있으면서 융자액을 구해내려면 그지? 요 융자액을 어떻게 구하는가? 원리금을 저당상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네. 요 두 개의 위치를 바꾸면 되니까 요거 구할 때는 요거 분모로 들어오면 되니까 이제 원리금을 저당수로 나누면 그게 바로 융자받을 금액입니다. 요 이제 융자받을 금액 융자액이 바로 대출 가능 금액이죠. 요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한 문제가 매년 우리 시험에 계산 문제로 딱 한 문제 고정적으로 나온다 이 말이야. 올해도 당연히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풀어야 된대. 자, 잘 들어.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할 때는 조건을 꼭 두 개를 줘요. 하나는 대부 비율을 줍니다. 대부 비율을 주면은 자, 부동산 가격이 3억인데 대부 비율이 70%면 얼마까지 융자 가능해? 3억에 70% 곱해주면 되죠. 그럼 얼마? 2억 천이죠. 그죠? 부동산 가격이 5억인데 최대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럼 대출 가능 금액은 얼마나 가능? 5억인데 5억이라 했나?
맞다. 3억이네요. 그러니까 대부비율을 주면 부동산 가격에 대부를 곱해주면 그게 바로 융자액이죠. 그건 계산할 게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대부비율을 꼭 주고요. 다른 비율을 하나 더 주는데 하나 더 줄 때 보통 DTI를 줄 수가 있고 DTI를 많이 줍니다. 근데 이것 대신에 이제 부채 감당률도 줄 수도 있어요. 대부비율하고 부채 감당률을 주고 융자액을 구해내라. 또 대부비율을 주고 DTI를 주면서 융자액을 구해내라. 그럼 융자금액을 구해야 되잖아, 그지? 자, 이 융자금액 대출 가능 금액을 구하는 게 그냥 고정률 한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당연히 연습해서 풀어야 돼. 교재에 우리 기본서 332페이지 가봐. 332쪽. 332페이지. 자,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A의 소유주택의 시장가격이 3억. 그러니까 지금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원하고자 하는 A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보유하고는 주택의 가격이 얼마? 3억. 그리고 이 사람의 연소득이 5천만 원인데 다른 부채가 없으면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구하라 그랬죠. 근데 지금 저당 상수는 0.1. 그 다음에 대출 기준은 담보 인정 비율이 바로 대부비율 아닙니까? 대부비율을 60% 줬죠.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 DTI를 40% 줬죠. 그리고 항상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나와. 그럼 자, 첫째 이제 대부비율을 주잖아. 대부비율을 몇 프로 줬노? 60% 줬죠. 그럼 요 60%는 뭘 곱해주면 돼? 부동산 가격 그냥 곱해주면 돼. 부동산 가격이 얼마라고 했어? 3억이라 그랬죠. 그럼 요거 곱하니까 1억 8천이 최대 대출 금액이 되는 거야. 그지? 지금 문제에서 담보부동산의 시장 가격이 3억이고 연소득이 5천만 원인 경우 그랬잖아. 그 부동산 가격이 3억이니까 3억에 60% 곱하면 1억 8천이죠. 이거는 아주 금방 나와요. 1억 8천. 그런데 두 번째 뭘 줬어? DTI를 줬죠. DTI를 지금 몇 프로? 40% 이내에 한다 그랬어요. 그럼 DTI를 주면은 이 DTI는 연소득을 곱하는 거야. 소득이 얼마? 5천만이라고 그랬죠. 그럼 5천만 원을 곱하면 얼마? 5억 4, 5, 20, 2천만 원이 나왔죠. 근데 요 2천만 원은 뭐냐? 원리금이란 말이야. 봐라. DTI가 40% 이내에 한다 그랬죠. 근데 연소득이 얼마라고? 5천만이라고 그랬어. 그럼 여기서 원리금은 뭐야? 4, 5, 20이니까 2천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2천만 원이 나오는데 DTI 비율을 주면은 요 분자는 두 개 곱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소득에다가 DTI 비율을 곱해주면 된단 말이야. 소득에다가 DTI 비율을. 근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원리금이지 융자액이 아니잖아요. 원리금이 2천만 원 나온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대출을 가는 거에 융자액을 구해야 되죠. 원리금을 가지고 융자액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저당상수로 나누라 이 말이야. 저당상수로. 그러면 2천만 원을 저당상수가 0.1이 나와있잖아요. 대부분 그냥 저당상수는 대부분 0.1 나옵니다. 10% 줍니다. 이렇게 나눠주면 그게 대출 금액 융자액이죠. 근데 0.1, 10% 나올 때는 분자의 단위가 하나 커진다 그랬지. 그럼 얼마고? 2억 되는 거야. 그럼 융자액이 지금 한 개는 1억 8천, 하나는 2억이 나왔는데 항상 그죠? 두 조건을 동시 충족시켜야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 그 두 조건이 동시 충족되면 적은 금액이 최대 금액이 되는 거예요. 왜? 2억을 대출해주면 대부분이 60%를 초과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적은 금액이 최대 대출 금액으로 책정되니까 지금은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8천이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아주 쉬워요. 어려운 거 아니고. 자, 대부비율을 주면 거기에는 부동산 가격 곱해주면 돼. 그럼 그게 융자액이죠. DTI를 주면 DTI에다가 소득을 곱해. 소득을 곱해서 금액이 나왔죠. 그럼 이거는 원리금이지 융자액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하라? 저당 상수로 한번 나눠주면 된다고. 요 원리금을. 그럼 그게 융자액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았나? 한 번 더. 자, 그 밑에 23번. 담보 인증물과 차주상이 상향 조정됐다. 이 경우 A가 기존 주택 담보대출을 대출 금액을 고려한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을 구하라 그래서 추가로. 근데 지금 대부 비율이 종전에 60%에서 70% 대부를 올려줬어요. 이 박근혜 정부에서 했죠. 이건 오래전에 나온 거네. 박근혜 정부에서 한 거니까 20한 4, 5회 되겠는데 모르겠다. 오래전에 나왔을 거야. 이건 몇 회인지 몰라. 그 다음에 차주 상환 능력 DTI 비율은 50에서 60%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A 소유 주택의 가격, 부동산 가격은 3억이죠. 그리고 기존의 대출을 1억 5천을 받아 쓰고 있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이제 추가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A의 소득은 3천만 원이고 저당 상수는 0.1 줬죠. 그리고 이제 두 조건을 모두 동시 충족해라. 이렇게 꼭 나와요. 그럼 자 봐. 먼저 이제 대부 비율을 몇 프로로 줘서 70% 상향 조정했다 그랬지. 그럼 여기에는 부동산이 꼽았는데 부동산이 얼마짜리라? 3억짜리라 그랬지. 그럼 3억 곱하면 얼마? 2억 1천만 원이 대출 금액이 딱 한 개 나왔죠. 두 번째는 이제 DTI 비율을 60% 상향 조정해서 50에서 그지? 그럼 60%인데 소득이 얼마나 그랬어? 3천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A의 연소득이 3천 그랬지. 그럼 이거 3천을 곱하니까 DTI는 그럼 얼마 나오노? 1,800만 원이 나오잖아. 3천에 60%, 360에 1,800. 근데 요거는 뭡니까? 원리금이란 말이에요. 원리금. 근데 그 원리금을 가지고 융약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저당상수로 나눠요. 저당상수는 0.1이라 그랬잖아. 그지? 0.1로 나면 여기 0 하나 더 붙으면 돼. 그럼 얼마? 1억 8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융자액이 지금 한 개는 2억 천이 나왔고 하나는 1억 8천이 나왔죠. 근데 항상 최대 대출 금액은 뭐? 작은 금액이라니까 2억 천을 내주면 DTI가 60%를 초과하니까 안 돼요. 금액이 두 개가 나오면 무조건 적은 금액이 최대 금액으로 책정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최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8천인데 기존 대출을 1억 5천 받아 쓰고 있잖아요. 기존 대출을 이렇게 1억 5천 받았죠. 그럼 이걸 뺀 3천만 원이 추가로 대출 가능한 금액이 된다 이 말이야. 그지?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알았나? 한 개 더 될 때까지 하는 거지. 자, 옆에 문제 24번에 대출 기간에서 부동산 담보 평가 시 자산 가치와 현금 수준을 기준으로 최대 담보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할 때 다음 조건이 명시된 대상보다의 최대 담보 대출 가능 금액은 각각 얼마냐? 지금 이제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그 현금 수준을 기준으로도 대출 가능 금액을 구해보라 이 말이야. 그 구하는데 이제 두 개를 구하는 거죠. 근데 자 봐라. 자산 가치를 보면은 이 사람의 가격 자산 가치가 20억이죠. 그럼 20억에는 대부 비율이 몇 프로가 나와 있노? 60% 나와 있죠. 그럼 대부 비율 60% 곱하니까 20억 곱하기 60%니까 그지? 자산 가치를 그러면 12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말이야. 이게 이제 자산 가치 기준입니다. 근데 현금 수준을 기준하면 현금 수지가 지금 순영업 소득이 1억 2천이 나왔죠. 그리고 저당수는 0.1이고 부채 감당률을 1.5를 줬어요. 그럼 봐라. 부채 감당률을 1.5를 줬네. 그지?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이 1.5인데 순영업 소득이 얼마? 1억 2천만 원이라고 그랬지. 그럼 요 밑에 부채 수입액은 얼마 돼? 분모. 그럼 요거 나누기 이거지. 1억 2천 나누기 1.5 해봐. 얼마? 8천만 원이 나왔죠. 요게 이제 원리금 부채 수입액이잖아. 그지? 근데 항상 부채 수입액이 이렇게 원리금이 8천 나오면 요걸 갖고 융자액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요 놈을 저당 상수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원리금이 8천만 원이니까 저당 상수는 0.1을 안 했나? 그럼 요거 나누면 여기에 0 하나 더 붙는 거야. 0.1로 나올 때는 단위가 하나 커지는 거야. 그지? 그건 얼마? 8억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래서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하면 12억. 현금 수진 순영업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8억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봐라. 이게 DTI가 아니고 이제 부채 감당률을 줬죠. 그럼 부채 감당률을 1.5 주고 순영업 소득이 나와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입하면 분모의 원리금이 얼마 하는 게 나오잖아. 그지? 이거는 원리금이지 융자액이 아니잖아요. 항상 DTI에 대입을 해도 원리금이 계산되는 거고 부채 감당률을 줘도 원리금이 나오죠. 그럼 이걸 가지고 융자액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 저당상수로 이 원리금을 나눠주라 이 말입니다. 그럼 그게 바로 대출 가능 금액이라고. 오케이? 연습해 집에 가서. 하다가 안 되면 옆 사람한테 묻고 오늘 집에 와서 복습하다 안 되면 내일 들고 와서 물어라. 내일 내 어디 안 갑니다. 알았죠? 뒤에서 동영상 찍고 있을 테니까 들고 와서 물어야지. 또 안 묻는데 내가 가가지고 내가 연습 문제를 내가지고 요거 쉬는 시간에 가서 한번 풀어봤다 해야 되겠네. 못 풀면 그냥 바로 그냥 옥상에 가서 풀어줄게요. 연습해서 풀도록 해요. 매년 나오는 거니까. 자, 투자 분석 기법을 다 따라봤는데 공부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부거리가 많은데 뭐 우쩌는 이거 다 해야 되는 거다. 그지? 매년 시험에 나오고 하는 거니까. 특히 그 비율 분석법은 꼭 이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가 반드시 한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풀었던 거하고 또 이번 주 뭐 토요일 날 기출 문제 특강하니까죠. 그때 여러 문제 다른 유형의 문제를 좀 풀어보면은 어느 정도 습득이 안 되겠어요. 그지? 초점들을 점검하고 대비작을 다 세우고 빠른 시간에 복습을 하셔가지고 머릿속에 좀 보관을 해두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4번
2초만 쉬고 시계 보지 마라. 아직 시간 많이 남았다. 4분 2초만 쉬었다가 조금 금융론 좀 더 하고 가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